그는 올해 68입니다. 원래는 아들 집에 딱 한 달만 머물면서 손자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집안은 겉보기에 아무런 문제 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아들의 달아빠진 구두 밑창과 측면에 난 기이한 마모 흔적을 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보면 볼수록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아들은 매일 도서관에 간다고 했는데 이 구두 밑창의 다른 모양새는 도서관에 앉아 책만 읽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섣불리 다그칠 수도 온 가족을 놀라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모든 사소한 디테일을 주시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그는 며느리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여자가 힘을 합쳐 파헤친 끝에 마주한 진실은 그들조차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며느리. 두 여자는 조용히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방어막을 펼쳤습니다. 힐링 인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켤레의 구두 밑창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부드러움과 냉철함으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냈는지 함께 보시죠. 제 이름은 이옥자 올해 68입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딱히 내세울 재주는 없지만 눈썰미는 제법 날카롭고 속도 꽤 깊은 편입니다. 한 달 전 아들 민철이가 하던 사업이 실패해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초등학교 교사라 낮에는 수업하고 방과 후엔 숙제 검사에 집에 오면 8살 난 손자 준우까지 돌보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아들은 전화로 어머니 와서 좀 지내시면서 준우 공부 좀 봐주시고 민철이 말동무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차마 하지 못한 말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민철이가 혼자 속을 끓이다 병이라도 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렇게 저의 생활 채널은 시골에 독거노인 양생 라이프에서 서울의 3대 동거 가족 라이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와 지혜는 찰떡궁합 전우처럼 움직였습니다. 며느리가 이불 속에 파묻힌 준우를 깨우는 동안 저는 따뜻한 아침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식탁에서 준우는 숙제가 너무 많다며 투정을 부렸고 지혜는 아이 책가방을 챙기며 물통은 챙겼냐고 챙겼습니다. 그리고 민철이. 녀석은 언제나처럼 말없이 자기 자리에 앉아 조용히 죽을 떠먹었습니다. 살은 쏙 빠졌고 눈밑은 퀭했으며 미간은 무언가에 꽉 잠긴 듯 좀처럼 펴지질 않았습니다. 오늘 시립도서관 가서 자료 좀 찾아보고 일자리 기회 있나 알아보고 올게.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지혜가 다림질해둔 빳빳한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반들반들하게 닦인 검은색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 모습은 실직자가 아니라 마치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러 가는 사장님 같았습니다. 그게 녀석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는 걸 알기에 저와 며느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여느 때처럼 현관에서 식구들이 벗어놓은 신발을 신발장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준우의 운동화엔 운동장 흙이 묻어 있었고 지혜의 구두굽은 약간 닳아 있었죠.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철이의 구두 차례가 되어 집어 들었을 때였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주 복합적인 냄새였습니다. 지하철역 선로 주변에서 나는 쇠냄새 같은 비릿함에
짙은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습니다. 민철이는 담배를 끊은 지 꽤 되었습니다. 준우가 태어난 뒤로는 아이에게 간접 흡연을 시킬 수 없다며 독하게 끊었던 아이였습니다. 구두를 뒤집어 밑창을 보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구두는 제가 압니다. 석 달 전 회사가 아직 건재할 때 무슨 박람회에 참가한다며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산 구두였습니다. 할인을 받고도 30만 원이나 줬던 신발이었죠. 그때 녀석은 이거 특수 고무창이라 엄청 튼튼해요 라며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꿈치 바깥쪽이 뭉텅 달아 평평해졌고 가장자리는 보풀처럼 일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친 손끝으로 그 마모된 자리를 쓸어 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첫 번째 의심이 싹 텄습니다. 종일 도서관에 앉아 책이나 보고 인터넷이나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담배 냄새에 찌들고 신발 밑창이 이렇게 닳도록 걸어 다닌단 말인가. 저녁 식사 때도 민철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밥 먹는 모습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철아, 너 어디 많이 돌아다니냐? 새 구두 밑창이 다 닳았더라. 반찬을 집으려던 민철이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녀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도 지혜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녀석은 운걸거리듯 대답하며 반찬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냥 도서관이랑 지하철역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요즘 좀 많이 걸어서 그런가 봐요. 지혜는 남편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한 듯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구두들은 겉만 번지르르 하지 내구성이 영 별로예요. 비싸기만 하고. 며느리는 다정하게 생선 한 토막을 남편 밥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요. 머리 쓰려면 내일 또 힘내야지. 민철이는 응 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고개를 받고 밥을 크게 떠 넣었습니다. 저는 그 부부를 보며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다시 삼켰습니다. 그래, 내가 늙어서 노파심에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겠지.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벽에 걸린 낡은 시계 바늘처럼 규칙적으로 아무 소리 없이 흘러갔습니다. 민철이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나갔지만 표정은 갈수록 초조해 보였습니다. 제 마음속의 의심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죠. 일주일 뒤 하늘이 제 속마음을 들으셨는지 직접 확인해 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멀쩡하던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에 삼켜지더니 대낮인데도 저녁 7시처럼 어두컴컴해졌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콩알만한 빗방울이 예고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창문이 깨질 듯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비가 내리쳤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5시가 다 되어가더군요. 민철이가 도서관에서 집에 온다고 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오는데 녀석은 우산도 없이 나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철아, 밖에 비 많이 온다. 우산 안 가져갔지? 내가 택시 불러서 시립도서관으로 보낼까?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언가 딱 걸렸다는 듯한 멈칫거림.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다음 순간 도서관에서는 절대 들릴 수 없는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강남대로 차량 정체 우회 바랍니다. 라디오 교통방송 소리였습니다.
거기에 자동차 엔진 소리, 웅성거리는 사람들 목소리까지. 어느 빌딩 로비나 상가 건물 입구 같았습니다. 적어도 도서관은 아니었죠? 민철이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엄마. 저 친구랑 도서관 옆 카페에서 얘기 중이에요. 이 친구가 태워다 준대요. 사업 실패 후 형님, 동생 하던 친구 놈들은 다 증발해버려서 전화 한 통 없는데 빗속을 뚫고 태워다 줄 친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무슨 친구, 내가 아는 사람이니?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녀석은 제가 더 캐물을까봐 서둘러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 끊을게요. 알아서 갈게요. 전화가 끊겼지만 저는 한동안 폰을 든 채 창밖의 회색 빗줄기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책장 구석에 꽂힌 낡은 서울 지도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지혜가 준우길 잃을까봐 지리 공부시킨다고 사둔 것이었죠. 돋보기를 끼고 강남대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도서관은 강북시청 쪽인데 강남대로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두 지명이 한 통화 안에 등장한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서재 앞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속 의구심이 젖은 옷처럼 딱 달라붙어 숨이 막혔습니다. 어미로서 아들의 거짓말을 파헤쳐야 할까? 이건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파고들면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모른 척 하다가는 상황이 더 최악으로 치달을 것만 같았습니다. 민철이가 나쁜 짓을 할 아이는 아니지만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다 이상한 손을 잡기 마련이니까요. 도대체 녀석이 무슨 사람을 만나고 어디를 다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에게 바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못 믿어서가 아니라 며느리가 이미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에 육아에 집안일까지. 거기에 제 의심까지 얹어줬다가 부부 싸움이라도 나면 그땐 정말 집안이 풍비박산 날 테니까요. 확실한 걸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비 오던 날 전화 이후 민철이의 시간은 더 늦어졌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파김치가 되어 들어오곤 했습니다. 몸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는 더 짙어졌습니다. 술 냄새, 담배 냄새. 물어보면 친구랑 밥 먹었는데 상대방이 피운 담배 냄새가 밴 거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친구, 그 단어가 이제는 제 귀에 경보음처럼 들렸습니다. 집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지혜도 뭔가를 눈치챈 눈치였습니다. 예전처럼 웃으며 일자리 알아보는 건 어때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퍼주고 남편이 깨작거리며 먹는 걸 지켜보다가 말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씨가 말랐습니다. 준우가 시험지를 들고 와서 서명해 달라고 할 때만 집안에 겨우 생기가 돌았습니다. 제 걱정은 발효된 밀가루 반죽처럼 부풀어 올라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몇 번이나 지혜를 붙잡고 털어놓고 싶었지만 억지로 웃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면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지혜는 이 집의 기둥입니다. 기둥이 흔들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섬뜩하게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준우는 학교 가고 지혜도 출근한 뒤였습니다.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우편 배달부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우편함 뚜껑 닫히는 소리가 탁 하고 났습니다. 저는 내려가 우편물을 챙겨왔습니다. 대부분 공과금 고지서, 광고지, 월세 정보지였는데 정리하려는 순간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매끄러운 회색 봉투에 난생 처음 보는 회사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용성국제자산관리자문 주식회사. 이름은 거창합니다. 국제, 자산, 자문. 하지만 읽을수록 찜찜했습니다. 뉴스 사회면에서 많이 보던 이름만 화려하고 실체는 수상한 투자 회사나 대부업체의 느낌이 물씬 났습니다. 수신인은 민철이 이름이었고 주소도 정확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이걸 그냥 둬야 하나 아들의 사적인 물건인데 하지만 지금 안 보면 나중엔 정말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주전제물을 끓였습니다. 증기가 피어오르자 봉투 입구를 갖다 대고 조심스럽게 풀칠을 녹였습니다. 종이가 찢어지지 않게 살살 열어젖혔습니다. 안에는 접힌 서류가 한 장 들어있었습니다. 꺼내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투자계약 미납금 독촉 통지서, 검은색 굵은 글씨가 눈에 박혔습니다. 그 아래엔 엔젤 투자 지분, 자본금, 담보, 예상 수익 같은 어려운 말들이 빼곡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는 모르겠지만 오른쪽 하단에 붉은색 굵은 글씨로 적힌 내용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미납금 잔액 이익비천 전노원 2천만 원, 7일 이내 완납하지 않을 시 투자 참여 자격 박탈 간주. 식탁에 주저앉아 멍하니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공기가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식어가는 주전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2천만 원. 지금 이 부부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혜 월급은 안정적이지만 많지 않고 민철이가 실직한 몇 달 동안 모아둔 돈을 까먹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투자라니요? 사업 접었다고 하지 않았나 쉬면서 재충전한다더니 다시 사업을 하려는 건가 아니면 누구한테 속고 있는 건가 불현듯 TV에서 봤던 사기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지인 속에 고수익 보장, 상장 임박, 마지막 자금 모집 들을 땐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말은 늘 패가 망신의 빚더미였죠.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아까 수증기로 눅눅해진 봉투 입구를 다시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그러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져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은 어둑어둑해지는데 우리 집 위로 들이운 먹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두껍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민철이를 벼랑 끝에서 끌어당겨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철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무슨 낌새라도 찾아내려 했지만 녀석은 고개만 숙인 채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그 독촉장은 거실 테이블 위 고지서 더미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민철이는 집에 와서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던져두더군요. 그날 밤 민철이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저는 용기를 내어 며느리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혜는 학교 서류를 보고 있다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방문을 살며시 닫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다시 밀봉해둔 그 편지가 들려 있었지요.
군더더기 없이 지난 며칠간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전부 쏟아냈습니다. 구두 밑창 비 오는 날의 거짓말, 그리고 이 용성국제라는 곳에서 온 편지까지. 지혜는 다 듣고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고개를 숙이고 바지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언가 결심을 하는 동작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지혜가 평소보다 더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방을 나갔다 오더니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봉투에서 쏟아진 건 잘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테이프로 이어 붙인 것들이었습니다. 민철 씨가 요즘 서재 파쇄기를 자주 쓰더라고요. 며칠 전 쓰레기통 비우다가 이상해서 이틀 밤새워 맞췄어요. 돋보기를 끼고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려하게 인쇄된 전단지 조각들이었습니다. 부위에 추월차선, 다음 세대 유니콘 기업 같은 과장된 문구와 복잡한 그래프들이 보였습니다. 지혜는 핸드폰을 꺼내 낯선 앱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머님. 부부끼리 연동된 건강 앱의 만보기 기록이었습니다. 원래 신경 안 썼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민철 씨 하루 걸음수가 15,000보가 넘어요. 막대 그래프들이 삐죽삐죽 솟아 있었습니다. 15,000보, 그게 얼마나 되는 거리냐? 네, 지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서관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루에 3,000보 걷기도 힘들어요. 학교에서 종일 뛰어다니는 저보다 훨씬 많이 걷는 거예요. 그녀는 통장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부부 공동 계좌예요. 이번 달에만 3번 돈이 빠져나갔어요. 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물어봤더니 예전 거래처 외상값 갚았다고 하던데 제가 거래처에 전화해 보니까 이미 정산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구두 밑창, 지하철 냄새에 존재하지 않는 친구 말도 안 되는 걸음, 수 사라진 예금 파쇄된 전단지, 그리고 2,000만 원 독촉장.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자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제 아들 민철이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려 보이지 않는 블랙홀 속으로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돈을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온 가족을 속이고서요. 지혜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로서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어머님, 이제 더 이상 민철 씨 혼자 가게 두면 안 돼요. 며느리가 작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끌어와야지. 진짜 큰일 나기 전에. 그날 밤 고부 사이에는 예의 차리는 말 따윈 없었습니다. 우리는 의심과 모성애, 그리고 가족애로 뭉쳐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민철이는 계속 추락 중이었고 우린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연합 전선이 결성된 그 밤, 우리는 불평 대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직접 따지면 안 돼요.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민철 씨는 눈이 뒤집힌 도박꾼이랑 같아요. 억지로 말리면 자기 앞길 막는다고 생각해서 더 튕겨 나갈 거예요. 도대체 누구랑 만나서 어딜 가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내야 해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민철이는 강하게 나가면 더 엇나가는 성격입니다. 그럼 어떡하냐? 내일 미행해요. 미행? 70살 평생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을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지혜의 눈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봐야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어요. 어머님 하실 수 있죠. 며느리의 결연한 눈빛을 보니 겁이 싹 달아났습니다. 내 새끼 살리는 일인데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자해.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평소와 같으면서도 묘하게 달랐습니다. 저는 아침을 차리고 지혜는 준우를 챙겼지만 눈이 마주칠 때마다 비장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철이가 밥을 먹고 전투복 같은 정장을 입고 나설 때 저와 며느리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작전 개시. 어머님, 저 오늘 학교에 반찬했어요. 무릎 안 좋으시다면서요? 병원 모시고 갈게요. 지혜가 가방을 챙기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가야지. 저도 얼른 맞장구 쳤습니다. 나가던 민철이가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별말 없이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하고는 나갔습니다. 우리는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녀석이 골목을 빠져나갔을 즈음 뛰쳐나갔습니다. 길가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저기 앞서가는 검은 가방 든 남자분 있죠? 너무 붙지는 말고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우릴 힐끔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 인생 첫 미행은 그렇게 택시 뒷좌석에서 엉겁결에 시작되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이 찼습니다. 첩보 영화 찍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철이는 강남역 근처에서 내려 어느 주상복합 빌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로 가는 게 아니라 1층 스타벅스로 직행하더군요. 기사님, 여기서 세워주세요. 지혜가 요금을 내고 저를 이끌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맞은편 빵집에 자리를 잡고 통유리 너머로 훔쳐보았습니다. 민철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켰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웬 남자가 들어와 민철이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철이 또래로 보이는데 요란한 무늬가 있는 실크 셔츠를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잔뜩 발랐습니다. 앉자마자 침을 튀겨가며 손짓 발짓 섞어 무언가 열변을 토했습니다. 저 사람,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낯이 익었습니다. 이명식, 민철이 중학교 동창이네요. 지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철이가 몇 번 얘기한 적 있었습니다. 요즘 투자 사업으로 아주 잘 나가는 친구라고요. 그 명식이라는 작자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민철이 앞으로 밀었습니다. 서류를 짚어가며 설명하자 민철이는 초등학생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얘기하더니 결국 민철이가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명식이는 만족스러운 듯 서류를 챙겨 넣고 민철이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저와 지혜는 빵집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은 헤어지지 않고 나란히 은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철이의 뒷모습. 한때 저의 자랑이었던 그 등이 지금은 너무나 낯설고 비굴해 보였습니다. 은행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우리는 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은행 맞은편 건물 처마 밑에서 유령처럼 서성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천근만은 가라앉았습니다. 송금을 하는 건지 대출을 받는 건지. 30분쯤 뒤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뭔가 합의가 됐는지 둘 다 웃고 있더군요. 아들이 이미 깊이 빠져버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은 절간처럼 조용했습니다. 차창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택시비를 낼 때 손을 미세하게 떨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지혜는 쉴 틈도 없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떠다 주고 등 뒤에 섰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지혜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용성국제자산관리를 검색했는데 놀랍게도 인터넷에는 나쁜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홈페이지는 아주 그럴싸하게 꾸며져 있었고 성공 사례며 전문가 추천 영상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포장을 기가 막히게 해요. 겉모습이 화려할수록 사람들은 의심을 안 하니까요. 이어서 지혜는 이명식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 화려한 셔츠 입은 남자의 SNS 계정이 나왔습니다. 온통 자랑질이었습니다. 외제차 핸들, 고급 레스토랑, 와인잔 요트 파티, 해외 스키장. 성공을 과시하는 사진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끈기 있게 스크롤을 내리다가 정장을 입은 남녀 무리와 찍은 사진에서 멈춰쳤습니다. 배경벽에 박힌 로고가 바로 용성국제였습니다. 용성 패밀리. 이번 달 실적 또 경신 다음 목표는 하와이.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이명식은 용성국제의 바람잡이였고 동창이라는 인연을 이용해 민철이를 그 잘 포장된 덫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대여 이상 기다리면 안 돼요. 지혜가 웹브라우저를 닫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비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나온 표정을 보니 또 돈을 넣은 것 같아요. 대박 꿈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지금은 말로 해도 안 들을 거예요. 돈줄부터 끊어서 강제로 멈추게 해야 해요. 평소엔 얌전하던 선생님 며느리가 마치 전쟁터의 장군 같았습니다. 그 단호함이 오히려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뭘 하면 되겠냐. 다음 날 우리는 양동작전을 펼쳤습니다. 지혜는 은행으로 가서 공동계좌에 남은 돈을 싹 다 자기 명의로 옮겼습니다. 가족의 비상금이자 최후의 보루를 남편의 마지막 투자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어벽이었습니다. 이체를 끝내고 카드세 전화해 민철이의 신용카드, 가족카드도 정지시켰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오전 내내 신청서 쓰고 도장 찍고 기다린 끝에 서류 하나를 처리했습니다. 집에 대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들을 지혜 이름으로 걸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나중에 민철이가 이 집문서 등기권리증을 손에 넣더라도 지혜 동의 없이는 집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 작은 집은 제가 평생 모은 안식처이자 나중에 물려줄 유산이었지만 지금은 도박판의 판돈으로 쓰이지 않게 대문을 걸어 잠가야 했습니다. 등기소를 나오는데 여름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하늘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쟁을 한바탕 치른 것처럼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철이가 귀가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집안에 철옹성 같은 방어선이 구축된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가장 가까운 두 여자가 자신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도요. 저녁 식탁에서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얹어주었고
지혜는 준우 학교 얘기를 물었습니다. 겉보기엔 평화로웠지만 저와 며느리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폭풍우가 곧 몰아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낮 11시 반.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철이는 점심 약속이 있다며 나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지뢰 터지듯 쿵쿵거렸습니다. 당신 돈 어디로 빼돌렸어? 민철이가 핸드폰을 들이대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흙빛이었습니다. 식탁에서 채점을 하던 지혜가 일어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공동 계좌 돈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거기 내 목도 있잖아. 왜 상의도 없이 다 가져가? 우린 부부야.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부엌에서 물을 썰던 제가 칼을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손에 물기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철아 앉아라. 할 얘기가 있다. 엄마도 알고 계셨어요. 아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두 분이 짜고 저 감시하셨어요. 저는 대답 대신 서재 책장에서 2가지를 꺼내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 독촉장과 찢어진 전단지를 붙인 종이였습니다. 민철아. 용성국제에서 온 2천만 원 독촉장을 본 민철이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미납금이라는 붉은 글씨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숨기려고 했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민철이는 침묵하다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 대수라고 그래요. 이건 투자예요. 친구가 소개해준 확실한 기회라고요. 동남아 제약회사랑 합작하기로 돼 있어서 이번 라운드만 지나면 바로 상장해요.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냐. 제가 화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민철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실까 봐 말 안 한 거지.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제기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라고요. 다들 나 망했다고 무시하지만 이번 것만 성공하면 다 회복할 수 있어요. 지혜가 차갑게 쏘아 붙였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제기가 우리 예금이랑 애 학비까지 털어서 도박판에 거는 거예요. 당신 혼자 아니잖아요. 가장이잖아요. 이건 가족 목숨줄 끊는 짓이에요. 도박 아니라고 정당한 투자라고 스타트업이고 기회라고 녀석은 목소리를 높여 우리의 의심을 덮으려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바닥을 몰라서 그래. 내년 상장하면 우리 돈 3배, 5배로 불어나. 아들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장군인 줄 아는 슬픈 광기였습니다. 그 친구 회사라면서 명식이 말하는 거냐? 제가 묻자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서류 보고 은행까지 같이 간 거 나랑 지혜가 다 봤다. 미행했어요.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떻게 가족이니까 그랬다. 저와 지혜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민철아, 너 실패해서 억울한 거 안다.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 안 돼. 우린 내 꿈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널 살리고 이 집을 살리려는 거야. 지혜도 목소리를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햇살이 바닥에 비스듬히 떨어져 독촉장의 붉은 글씨를 비췄습니다. 엄마, 저 진짜 억울해요. 한참 뒤 민철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이며 돈이며 코로나 때문에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회사도 명예도 다 잃고 사람들은 저를 사기꾼 취급해요. 근데 명식이가 가져온 건 진짜 같았어요. 저 진짜 다시 일어서고 싶었어요. 아들은 끝까지 투자가 진짜라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얘가 노트북을 열어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봐요. 용성 국제 피해자 모임, 투자금 먹튀, 실체 없는 유령 회사, 인터넷 게시판 글과 뉴스 기사들이었습니다. 민철이는 화면을 보면서도 애써 부정했습니다. 인터넷 찌라시를 어떻게 믿어? 명식이가 회사가 자금 흐름 때문에 잠깐 어렵다고 했어. 민철아.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렇게 그놈을 믿으면 가서 확인해봐. 원금은 언제든 뺄 수 있다며. 그럼 지금 당장 가서 돌려달라고 해. 지혜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안전하다면서요. 그럼 돈 빼서 가져와요. 그럼 우리도 안심할게요. 민철이는 손톱 거스러미를 뜯으며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일 가서 말할게요. 다음 날 오후 아들은 일찍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고 지혜는 식탁에서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해가 뉘언뉘어 지고 5시가 넘어서야 되오락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민철이의 표정은 한 대 얻어맞은 사람 같았습니다. 외투엔 빗방울이 묻어 있었고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빼das니 민철이는 대답 없이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 발신자 명식, 회사 자금 사정이 좀 꼬여서 당장은 환불 안 됨. 다음 주에 윗선이랑 얘기해 볼 테니까 기다려. 재촉하지 말고. 딸랑 이거 하나였습니다. 호칭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지혜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사람은요 만났어요. 민철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잠겨 있었어. 경비 아저씨가 지난주에 이사 갔대.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전화했더니 안 받고 다시 거니까 없는 번호래. 아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다가가 아들 손에서 핸드폰을 빼냈습니다. 화면 속 문자는 차가운 영수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속은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민철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분명히 문제 없다고 했는데 원금 보장한다고. 그놈이 원한 건 당신 믿음이 아니라 당신 돈이었어요. 지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철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나 진짜 병신인가 봐.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깨가 흐느낌으로 들썩였습니다. 민철아, 네가 실패하는 꼴 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다. 진짜 지는 건 자기가 절대 안 질 거라고 착각하고 현실을 안 보는 거야. 아들은 그제야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 정말 너희들 힘들게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한참 뒤 지혜가 물을 건넸습니다. 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너무 늦게 찾아온 깨달음 같은 빗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철이는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지혜야, 빚이 얼마인지 다 말할게. 저와 며느리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우리 공동 계좌에서 500 제 개인 통장에서 300 그러다 신용대출 2,000 카드론 지혜가 수첩을 꺼내 적어 내려갔습니다. 총 6,500만 원 정도 들어갔어.
민철이는 말을 마치자 모든 걸 내려놓은 듯 축 늘어졌습니다. 다 들어갔어.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지혜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다행히 여기서 멈춰서 이 정도예요. 더 갔으면 파산이었어요. 지혜는 눈물 대신 펜을 잡았습니다. 내 월급 300이 준 후 학원비 대출이자 관리비 생활비 빼면 남는 거 거의 0원이에요? 그녀는 민철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게 당신 실직하고 나 혼자 버는 현실이에요. 당신 탓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실수할 돈이 없다는 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민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 알바든 뭐든 할게. 애 학비는 걱정 마. 내 빚은 내가 갚을게. 편의점 야간 물류센터. 뭐든 할게. 이번엔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식탁으로 돌아와 풀었습니다. 금팔찌였습니다. 투박하지만 묵직한 순금 제 결혼 때 친정어머니가 쥐어주신 것이었습니다. 팔찌를 식탁 한가운데로 밀었습니다. 이거 팔아라. 얼마 안 되겠지만 급한 불은 꺼. 민철이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안 돼요. 이건 엄마 거잖아요. 제가 알아서 해요. 물론 네가 알아서 해야지.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책임이지 내 빚이 아니니까. 하지만 난 너희 엄마고 자식들 숨 넘어가는 거 구경만 할 순 없다. 저는 금팔찌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팔찌 내 부끄러운 짓 덮어주려고 주는 거 아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 잊지 말라고 주는 거야. 그 후로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은 듯 흘러갔습니다. 청구서는 날아왔고 갚아야 할 돈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민철이는 달라졌습니다. 배달 일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사장님 자존심 따위는 진작에 갖다 버렸습니다. 지혜는 용성국제 관련 자료를 싹 정리해서 피해자 모임에 넘겼습니다. 구의원 사무실 법률 상담도 받고 피해자들과 연대해 고소도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쪽팔려 하던 민철이도 다른 사람들도 너처럼 당하게 둘 거냐는 지혜의 말에 용기를 내 경찰서에 가서 진술했습니다. 몇 달 뒤 가을 용성 국제 사기 사건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터졌습니다. 이명식은 출국 금지 당하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돈은 대부분 못 돌려받겠지만 뉴스에 나오는 사기꾼들의 쭈그리 같은 모습을 보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의는 늦게라도 오더군요. 우리 집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민철이는 중소기업에 신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월급은 예전만 못하지만 땀 흘려 번 돈으로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퇴근하면 방문 닫고 숨는 대신 준우 숙제를 봐주고 설거지를 자처했습니다. 집안에 다시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노을이 거실을 주황빛으로 물들일 때였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아들의 구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신고 다니는 그 구두 밑창에는 이제 새롭고 고른 마모 흔적이 생겼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회사로 회사에서 다시 집으로 성실하게 걸어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정직한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구두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구두 밑창은 그 사람이 걸어온 인생의 지도와 같습니다. 제 아들이 드디어 탄탄한 길 위를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걷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나요? 아들이 공영에 처했을 때
부모로서 묵묵히 지켜봐야 할까요? 아니면 과감하게 개입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저였다면 평생 간직한 금팔찌를 내놓으셨을까요? 아니면 지혜처럼 냉정하게 남편의 자금줄을 끊으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남자가 한번 실패할 수도 있지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하실 테고, 어떤 분들은 가족을 볼모로 도박을 하게 둬선 안 된다고 하실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궁금합니다.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하는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